중저가 소형 중심으로 거래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 요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대형 평수의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상급지의 가격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84 타입이 선호가 되었고 근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입지는 나쁘지만은 내 돈에서 살 수 있는 최선책이 또 서울로 들어가기 위한 조금 안 좋은 입지의 중저가 이런 물건들도 이제 선호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형보다 중소형이 이제 조금 선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볼 수 있죠. 보문 파크뷰 자이 같은 경우는 6구니까는 이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반올림하세요. 6에서 69잖아요. 반올림하면 7이 되죠. 여기 3을 곱하면 평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쵸 7에서 그러니까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오죠. 20평. 여기도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쵸? 20평대의 소형 평수는 신고가를 뚫었는데 30평대는 못 들었습니다. 뭐 여기 말고 좀 세대수가 많은데 이 근처에 여기 한진한신 한번 볼까요? 한진한신 같은 경우는 이 구이 타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조금 올라가는 느낌들 보이나요? 고가까지 가지 못했는데 올라가는 느낌들이 보이죠? 그럼 좀 대형 평수를 볼까요? 얘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죠. 지금 말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중저가의 소형 중심의 거래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리고 중저가인데 이제 두 개를 결합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가 물건적으로 중저가 소형 중심으로 수요자가 이동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무조건적으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나홀로 아파트 중에서 최상급지의 나홀로 아파트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안 좋은 입지에서 나홀로 아파트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그런 좀 예외적인 걸 배제하고 수요는 고가에서 중저가로 내려오고 있고 대형,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거래가 회복이 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상급지만 아니라 중하급지도 내려오면서 회복을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축이 너무 비싸지니까 준시축 쪽으로도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올라간 비율 자체가 신축이 덜 올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추세 자체가 준시축으로 그 흐름들이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게 생각해 보면은 수요가 서울의 하급지로 이동하고 물건으로 이동하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도 요거는 용인, 수지, 집값 질투, 창원의 성산구 이례적으로 톱5라고 했는데 수지구가 4주째 상승률이 1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플랫폼 직방 통계네요. 직방 통계의 기준으로 볼 때 용인 수지가 지금 0.4이면요. 급등입니다. 급등. 0.37 동작 서울 송도. 그러니까 경기도까지 퍼지고 있는 거예요. 수지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찍어도 다 상승이에요. 뭐 아무 때나 찍어 볼까요? 지금 뭐 여기 대시양 상승이죠. 아무 때나 찍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가 가격들이 뭐 어디 찍어볼까요? 아무 때나 찍어볼게요. 상승이죠. 지금 제가 무지성으로 찍는 거예요. 주공구단지 뭐 이거 찍어볼까요? 상승이죠. 지금 용인 수지는 난리 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격이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도만 그러냐? 나중에 인천도 이렇게 퍼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KB 지수로 따지면은 인천의 연수구 같은 경우는 거의 8주째 미미하지만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표시는 아직 많이 안 나요. 근데 조금 있으면 많이 날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창원의 성산구 제가 창원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 기간들이 막 그렇게 길고 이런 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대장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 여기.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랑 창원 용지 아이파크. 여기가 이제 대장인데 얘들도 한번 보니까 뭐 거래량은 좀 작은 것 같은데 가격들이 움직임들이 커지고 있어요, 얘도. 보니까. 그래서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울산이 먼저 움직이고 부산이 움직였잖아요. 이제 창원이 움직이고 이제 그러면은 울산하고 창원, 부산이 움직이면 이제 김해가 또 움직입니다. 근데 저는 지방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김해나 창원도 좋은 도시긴 한데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창원 같은 경우나 김해나 뭐 부산이나 울산이나 다 오릅니다. 그치만은 올라가는 폭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시기가 되게 작아요. 우리는 부동산은요.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쉽게 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줄 수 있는 기간들이 긴 데가 수도권과 서울이고요. 짧은 데가 이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선별을 잘해야 되고 지방 중에서도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상급지를 접근하라고 한 말씀이 수요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줄 수 있는 수요층이 많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상구 뭐 지방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데가 부산뿐만 아니라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풍소년과 덕의 고양, 그다음에 인천 연수구도 상승 전환이 있다. 그래서 인천 연수구도 0.12, 고양도 0.03인데 0.03이면은 좀 미미합니다. 워낙 크니까 경기 북부에서 제일 큰 데가 고양이잖아요. 예, 덕양구 그 안에서 덕양구가 그래도 조금의 이런 가격의 변화들이 있는데 요 정도면 좀 미미한 거예요. 연수구의 0.12 정도면은 이제 체드윅 주변이라든지 1구역하고 109랑 309 정도 쪽, 그냥 509 요런 데서 쪼끔의 움직임이 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고게 인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 덕양, 인천 연수구는 상승 전환이 초입 부분에 있고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아요. 미미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렇게 퍼지는 길에 놓여 있다. 이게 인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인제 보면서 '지금의 수요층이 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제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풍선 효과로 유망한 지역들은 우리가 일자리를 좀 봐야 돼요. 지금 반도체 수혜 지역의 기대감의 지속, 용인, 동탄, 청주 집값 들썩인데 청주도 가격의 반응과 움직임이 있지만은 교육 수요도 좀 있고 교육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는 포함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투자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용인, 동탄 이런 데가 반도체 수혜지잖아요. 지금 반도체 수혜지는 얼마나면 다 괜찮아요. 근데 다만 반도체 공장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반도체 공장이 이제 들어가거나 이제 거기에 효과가 있는 데가 플랫폼 시티 있는데, 그리고 기흥 쪽, 화성 쪽, 용인, 평택, 그다음에 이천인데요. 여기 빨간색이 이제 하이닉스 부지고, 그다음에 여기 1, 2, 3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하이닉스, 왼쪽으로 가면 삼성입니다. 근데 이천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화성 쪽 동탄이라든지 용인 쪽에 집을 좀 선호하고요. 그리고 여기 화성 기흥 요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동탄 쪽에 많이 이제 선호를 하죠. 그리고 용인에 있는 사람 남사업 요거는 아직까지 뭐 만들어지진 않았으니까는 위치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떠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조금 그렇게 인프라가 많지 않은 아파트가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리고 평택, 삼성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지역들이 일자리가 있는데 이 일자리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경부선 도로가 있는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데입니다. 기흥 같은 경우도 구성역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흥역 주변도 주상복합이라도 꽤 괜찮은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공장을 이용하는 동탄 쪽,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간의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들 때문에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평택도 앞으로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렇게 하면은 요 옆에 있는 수원까지, 수원, 그다음에 용인, 평택, 그다음에 화성에 있는 동탄 요 지역들이 그래도 일자리들이 서울로 연결된 일자리 플러스 반도체 일자리들이 같이 공유가 되는 데예요. 이런 지역은 장기적으로도 괜찮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괜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기흥 같은 경우는 아직 괜찮은 물건들이 있죠. 평택은 빨리 안 들어가도 되는 지역. 왜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가격들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 시티와 지금 기존에 있는 물건이 있는 용인, 그다음에 삼성의 수혜를 받는 화성과 수원, 그리고 삼성의 수혜가 있는 평택, 뭐 이천은 수혜지지만요. 이천의 사람들은 이천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동탄 쪽이나 이 용인 쪽이나 다른 지역에서 가치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실거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평택. 요런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괜찮아요. 이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이 연결이 많이 되는 수도권 내에 어떤 공간들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서울로 들어가고 싶지만 서울로 못 들어간다면요. 서울을 들어가기 위한 디딤판들을 이런 일자리 연계가 많이 되는 지역들에 있는 정비 사업이 후반부로 진행되는 물건들 중에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짧게 넘어가면요. 임차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임차인으로 사는 건요. 지금 앞으로 지옥입니다. 지금 올해의 전셋값이 작년을 넘는답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 살면은 앞으로의 입주 절벽이나 이런 부분으로 집값의 악순환을 부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임차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매매도 어렵고 임차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 시장 중에서 전세 시장은요, 이미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전세 시장 자체는 불똥이 월세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월세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요건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가 자주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 아프도록 듣던 얘기지만은 전월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똑같은 내용 같지만요.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생애 첫 매수자가 4년 만에 늘고 있답니다. 다주택자가 줄고 이제는 실거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낸 정책, 고가 주택을 잡기 위해서 낸 정책이 오히려 전세 난민이 월세 난민으로, 그다음에 전세의 수급 불균형으로, 집값의 상승으로 요렇게 서민만 잡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것도 넘어갈게요. 제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매물은 거래를 제한을 했잖아요. "대출하지 마. 실거주해."라는 규제로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 줄어든 수요는 가격들을 올렸어요. 수요자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자가 들어가고 싶은 공간들을 좁혀 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세와 월세는 실거주 요건으로 매물이 줄어들어서 전월세 가격도 올라 버렸어요. 갱신권을 쓰니까 전세도 매물이 또 안 나와요. 토지를 하니까는 또 매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격들이, 전월세들이 올랐다. 전세가 올라가니까는 반전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세가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는 월세 정액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래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안정화가 아니라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다주택자가 줄어드는 속도가요, 임차인을 더 힘들게 하는 체감 속도와 동일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실거주가 이제 최대가 되고 그다음에 거래를 못하게 하는 상황들을 만들면서 임차 시장을 올라가게 했는데,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 비중이 31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여기 집합 건물 다소유 지수 자체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올해 더 내려갈 겁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임차인들이 되게 힘듭니다. 근데 다주택자가 사라지기 위해서 나오는 결과물이다. 다주택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임차인을 더 힘들게 하는 체감 속도와 동일하다. 이제 그거는 2026년도에 더 심화가 될 겁니다. 공급 낸다고 하고 뭐 블록형 주택을 낸다고 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15,000호씩 뭐 쏟아낸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거래가 되게 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해서 거기에서 임차 물량이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주택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임대인을 더 힘들게 하는 체감 속도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주택자는 줄어들지만은 매물도 많이 묶일 겁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2026년도 5월 8일부로 유예가 끊길 거라고 하는데, 그럼 중과가 되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매물 유도를 유도하려고 할 겁니다. 다주택자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미미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저는 물건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제 주변의 다주택자들도 물건을 못 내놓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매물 유도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가 지나고 5월 8일이 지난 다음에는 거래 빙하기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공감합니다. 매물이 싹 들어갈 거거든요. 위에 종로가 되면은. 그러면은 매물이 더 씨가 마르겠죠. 그러면 가격이 또 어떻게 될까요? 무섭습니다. 무서워.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무서운 상황인데 불이 났으면 물로 꺼야 되는데 불이 났는데 끈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기름을 부어 올려 버립니다. 지금은 거래와 대출이 막혀 있지만은 세금까지 막혀 버리면요. 그 매물의 급감 현상은요.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매물이 급감하고 물건이 없으면은 세입자들이 힘들고, 그리고 세금을 이렇게 강하게 매기면 조세의 정가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줄어드는 속도만큼
집값의 불안함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고 다주택자의 매물이 잠길수록 집값의 불안함은 더 가속화됩니다. 떨어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가 안 되고 가끔씩 거래가 되는 거는 가격들은 작은 거래의 큰 폭의 상승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겠죠. 다주택자는 집값의 불안함을 가속시킵니다. 그리고 서울만 그러냐? 지금 대전, 부산도 전세 물량 많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요 흐름이 되게 좋아요. 동래구 사직동 교육 중심지를 중심으로 가격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한 요지가 그러면은 집을 지금 당장 사라는 거냐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무작정 부동산을 기준 없이 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다고 괜찮네. 덜컥 사는데 10억 날벼락이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새롭게 정비 사업들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는데 정비 사업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정비 사업은 일단은 조합 설립 이전에 추진위가 있고 추진위 이전에 뭐가 있냐. 그다음에 안전진단이 있고 안전진단이 끝난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가 되고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그다음에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청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초기 이제 지정도 되지 않고 이게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지정이 설령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 많이 걸리는 정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실패를 하는 정비 사업장도 나올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되기 이전에 박우순 시장이 있을 때 180여 개의 재개발 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200개 가까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초기에 재개발을 투자를 잘못하면은 물려버립니다. 진짜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싸다고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거나 시간을 조금 덜 들이는 방향으로 시간도 돈이에요. 시간의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팔릴까 그리고 가능성과 확률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확정에 투자해야 돼요. 근데 확정에 가까운 재개발 물건들은요. 그래도 사업 시행인가가 넘어가야지 그나마 조금 안정적이에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재개발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다 산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서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